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실전 한주원입니다. 오늘 10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무상태표의 전체 구조를 잡고 자산과 부채, 자본을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실전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재무상태표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자산 규모가 자본 대비 정상적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자본 대비 자산이 크다고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요. 반대로 자산이 작다고 나쁜 회사도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오늘은 자산 규모와 자본의 비율을 통해 어떤 회사가 과대평가됐는지 혹은 과소평가됐는지 또 어떤 구조가 위험한지 현장 기준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핵심 공식이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쉽게 말해 자산은 회사가 가진 모든 것이고 그중 일부는 빚으로 일부는 주주 돈과 그동안 쌓아둔 이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출처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산이 자본 대비 지나치게 큰 회사. 겉으로 보면 아주 커 보입니다. 자산이 1조, 2조, 3조 이렇게요. 그런데 자본은 1,000억, 2,000억 수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의 대부분을 빚으로 키웠다. 바로 이 구조입니다. 실전에서는 이 비율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산 총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죠. 이 값이 몇 배인가 대략적인 체감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배에서 4배 정도면 일반적인 레버리지 구조라고 봅니다. 5배에서 6배가 넘어가면 부채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하고요. 8배 이상이면 구조적인 위험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약한데도 이 배수가 높다면 그건 아주 뚜렷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과대 구조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비 과잉입니다. 유형 자산이 자본의 서너 배 이상인 경우죠. 이걸 말로 풀면 설비는 큰데 돈은 못 번다입니다. 빚을 내서 공장과 설비를 늘렸는데 이익률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감가상각비 부담과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둘째, 영업권과 무형자산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M&A, 즉 인수합병을 비싸게 많이 한 거죠. 영업권이 자본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건 예전에 비싸게 샀고 지금은 손상 위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꺾이면 이런 자산들은 한 번에 손상 차손으로 터지면서 그 해 이익을 대규모로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외상과 재고가 비대해진 구조입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합친 금액이 자본의 2배를 넘는 경우죠. 이건 돈이 창고와 외상 장부에 묶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금이 돌지 않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경기 둔화가 오면 바로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채권 회수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본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자산은 거대한데 자본은 얇고 부채는 두껍고 현금은 부족한 회사. 겉으로는 대기업급 규모인데 실제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다 팔아도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산이 자본 대비 너무 작은 회사, 즉 부채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자산 나누기 자본이 1.5배나 2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말로 읽으면 거의 자기 돈으로만 운영한다입니다. 이건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너무 돈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구조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현금과 금융자산이 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설비 투자는 거의 없고 신규 투자도 미미합니다. 이건 돈은 많은데 일을 안 시킨다는 뜻이죠.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고 망할 확률은 낮지만 성장 스토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구간에서 오랫동안 정체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고 현금은 풍부한데 자기 자본이익률과 투하 자본이익률이 높다면 그건 빚 없이도 돈을 잘 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질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가장 경계했던
극단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과대, 현금 바닥 구조입니다. 빚으로 자산만 잔뜩 키웠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약한 회사죠. 이건 말로 읽으면 이겁니다. 덩치는 큰데 피가 없다. 이런 회사는 작은 충격에도 바로 구조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과소, 현금 과다, 주주 환원 없음 구조입니다. 돈은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배당도 투자도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주주 돈 묶어두고 안 쓴다. 이런 구조는 저평가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0초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산 나누기 자본 이 배수가 몇 배인가? 3배에서 4배 전후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둘째, 부채 비율은 높은데 이익률은 낮은가? 위험한 구조입니다. 셋째, 영업권과 무형자산이 자본 대비 과도한가?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외상과 재고를 합친 금액이 자본보다 큰가? 현금이 묶인 구조입니다. 마지막 5째, 현금이 자본의 절반을 넘는데 투자나 배당이 거의 없나? 성장 정체 구조입니다. 이 5가지만 체크해도 회사가 과대평가 상태인지 과소평가 상태인지 아니면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산의 크기는 착시를 만듭니다. 우리는 크기가 아니라 구조와 균형을 봐야 합니다. 자산과 자본의 균형이 잘 맞는 회사가 위기를 버티고 성장합니다. 오늘 10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재무상태표의 첫 번째 핵심 항목인 현금 및 현금 성자산을 아주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진짜 쓸 수 있는 현금과 묶인 현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실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배운 자산 대 자본 비율,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진 종목에 적용해 보십시오. 분석의 시야가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